통해서 그야말로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180도로 뒤집어서 우리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만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거의 1,000만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처음에 나오기 직전서부터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예고편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왜 그런 걸 느꼈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밥은 안 굶는 상황이 됐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판단력이라든지 지성적인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가 그냥 하나의 영화인데 영화는 그냥 픽션입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데 과연 이 영화를 본 우리 국민들이 그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활극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고 아 이건 그냥 영화구나 참 재밌구나 근데 12.12는 안 그랬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마이크 쓸 수 있나요? 잘 들립니다. 너무 크고 목소리 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제가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는 순간 기존에 12.12가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180도로 뒤집어 놨어요. 지금 그 12.12와 5.18 5공화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소재는 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입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이 1, 2, 3, 3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1권 혼돈의 시대 이 내용이 바로 12.6에서 12.12, 5.18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 내용의 일부분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좌익들이 판금 조치를 취하고 거의 100여 군데를 삭제하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책을 그 정도로 다 삭제하면 이게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이 이제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었구나. 이 영화가 나온 것은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전부 재간을 물리고 없앤 다음에 얘네들이 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이다라고 우기기 위해서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를 요 시기에 그것도 여러분들 이 영화가 개봉된 시기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2주기 바로 전날 이 영화를 개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지금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무슨 사실을? 12.12가 군사반란이 아니라 정승화 측과 장태환이 벌인 군사반란을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지금 전부 지금 뭐 사형 선고에서부터 뭐 무기징역 특히 신은희 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실형을 살고 나와서 연금도 못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 앉아가지고 시국 대담을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도사가 돼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동네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만 그냥 뭐 우리끼리 비분 관계하고 끝나면 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봐요. 이런 거는 이제 백날 하지 마시고 알고 계신 분들이 나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사실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산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책이 지금 판금이 됐어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책 외에도 그때 전두환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계셨던 이양우 변호사님을 제가 한 4개월을 설득을 해서 이양우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5.18 역사재판이라고 하는 저 황당무계한 수사를 김영삼 정부 시절에 했습니다. 그 수사 기록이 14만 페이지예요. 이 한쪽 벽면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수사 기록을 제가 이양호 변호사한테 빌려가지고 이걸 용달차 한 트럭분이더라고요. 그걸 실어가지고 와서 전체 전분량을 다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비가 56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 1권은 그 14만 페이지를 어떻게 국민들이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12.12 5.18의 진실은 다 알려지는데 이거를 판금을 조치했으니까 알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 책을 PDF로 이렇게 권했어요. 주최 측에다 하나를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받으셔서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책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가 소문내시면 안 돼요.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이 접근로를 차단해 놨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진실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12.12에 관해서 화학평 이사장님, 그 다음에 신윤희 장군, 오일랑 장군 이런 분들하고 한 2년쯤 전에 전부 이 대답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오일랑 장군서부터 신윤희 장군, 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화학평 이사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놔도 공부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책을 내도 읽지도 않으면 우리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된 것은 다른 사람, 뭐 어떤 특정 세력, 뭐 무슨 문재인이나 무슨 노무현이나 이런 특정 세력의 의도도 있지만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제 책임이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변화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광화문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거기에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제가 한 50개국을 언론사에 있을 때 해외 취재를 다녔는데요. 이 지구상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 나라의 상징거리에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거의 전 세계가 다 비슷한데 그 나라의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을 타고 칼이나 총을 들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계세요.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보편적인 상식이나 원칙과는 달리 이 붓을 든 문인들이 칼을 든 무인들을 찍어 누르고 500년 이상 인민 통치를 해온 아주 지구상에서 예외 중에 예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1961년도에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켰을 때 그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야, 저는 군인들이 무슨 정권을 잡아?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1950년대 한국 군부는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어서 외국에서는 한국 군부가 이제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봤는데 한국의 이 붓을 든 문인들이 통치해온 이 문민정부 하에서는 군인이 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역사는 원래 이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이 이게 뭐 주둥아리로 먹고 살거나 남의 그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뺏어먹는 이런 양반들이 통치하는 나라였지 무슨 뭐 군인들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정치인이나 우리 언론인이나 학자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 대통령 7년, 노태우 대통령 5년 합치면 30년입니다. 이 30년은 진짜 한국의 이 장구한 역사에서 칼을 든 문인들이 통치를 한 지극히 예외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외의 역사를 빨리 지워 없애버리고 붓을 든 이 문인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반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작용하고 있고 아마 이 대한민국이 없어질 때까지 이런 풍토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날 뭐 이런 그 세태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바로 잡아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좀 확실히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특히 지금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야 뭔가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를 건국을 한 건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뭐 그래도 뭐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체결하고 뭐 이런 뭐 큰 공적이 있는 거 아니냐. 야 우리 재평가하자. 뭐 일부에서는 뭐 반대라고 비판합니다만은 뭐 이런 움직임이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를 빈곤에서 해방시켜줬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집권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정통성의 하자는 있었지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성립을 하고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빼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역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재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념관도 짓고 뭐도 하고 뭐 이승만 학당도 만들어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흔쾌히 이 시대를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뭐 12.12나 5공화국 방송을 하면 좌익들도 물론 저를 공격을 합니다만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집단의 사람들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야, 저 새끼 저거 무슨 뭐 5공한테 뭘 먹었냐? 너 왜 5공을 뭐 전두환 대통령을 왜 너 자꾸 뭐 재평가하겠다는 거야? 너 이상한 놈 아니야? 뭐 이런 손가락질을 하는 거는 좌익보다 오히려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저를 욕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이 5공화국의 비밀이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이제 막 그 에스컬레이터가 돼가지고 집단 발포가 이루어진 그 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날 그 전날서부터 이 전투 경찰들 그 광주에 투입돼 있던 전투 경찰들이 그 전날 밤까지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부대하고 시민들 간에 집단 발포가 이루어진 그날 현장에 경찰은 없었습니다. 5.18 수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계엄국 그 현지에 이제 그 나가 있던 이 그 공수부대가 그 당시 약 그 3,000명 정도 됐었는데 약 8만 명 내지 10만 명으로 몰아난 시위대에 포위가 돼가지고 전남도청 앞에 금남로 일대 포위가 돼 있었습니다. 전투경찰이라 하면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돌이 날라오면 돌을 막을 수 있는 큰 방패가 있고, 그 다음에 방석복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돌을 맞아도 뭐 뼈나 이런 게 상하지 않도록 방석복을 입고, 또 방석모를 쓰고 앞에 이제 앞면을 가리고 이런 그 시위 진압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한 이 그 경찰복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충돌이 벌어져도 그다지 심한 그 이 데미지가 있지 않도록 이 시위 진압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계엄군하고 이 충돌이 벌어지기 직전 상황을 이 5.18 수사 기록에 보면 시민들이 계엄군하고 이제 계엄군 대표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시민과 이 그 공수부대 사이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시민들이 긴 막대기에 낫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 막대기에다가 낫을 묶어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을 향해서 이걸 찍어가지고 막 잡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이 공수부대와 시민들 사이에 이 진압을 할 수 있는 진압 장비와 진압 복장을 갖추고 있는 이 전투경찰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런 극한적인 그 집단 발포가 저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 전남 도경국장이 안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경찰은 빨리 해산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전으로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남 도경국장의 명령을 듣고 전투경찰들이 전부 이 시위 현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골목길로 가가지고 진압장비 다 버리고 진압복 다 벗고 경찰복 벗어던지고 민간인들 옷 얻어입고 해산 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 진압에 아무런 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이 공수부대하고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충돌하다가 막 그냥 막 차량이 돌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발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아니 그 국가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경찰 해산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 그 안병환이라는 사람에게 상부의 명령이 없이 이 경찰을 해산시킨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을 직위해제를 했어요. 근데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병환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안병환이라는 사람은 왜 그 국가적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은 해산하라라고 왜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건 우리 역사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960년에 4.19 의거가 났을 때 학생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갔어요. 그 당시에 경무대를 지키고 있던 이 그 경비 책임을 지고 있던 곽영주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경호대장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막 시민들이 몰려오니까 그 시민들이 하면서 발포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4.19가 전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 최인규, 그 다음에 발포 명령을 내린 곽영주, 이 두 사람을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를 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도 웃기는 겁니다. 곽영주 같은 사람은 아니 이 사람의 책무가 경무대를 경비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무대를 향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시민들이 일부 죽은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원래 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 사람은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정부가 소급입법을 만들어가지고 기어코 곽영주하고 최인규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때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야, 나라가 아무리 뭐 망할 지경이 처해 있고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군통수권자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구나.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80년 5월에 그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안병환이라는 이 도경국장은 자기가 학습한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경찰은 해산 도주하라. 그래서 일부는 전남도청 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전남도청 그 강당에서 경찰복 다 벗어던지고 민간복장으로 갈아입고 해산 도주했습니다. 해산 도주한 경찰들 책임 물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어요. 경찰의 입장에서 본 5.18이라고 하는 그 기록물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군은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우리는 정당한 신군부의 진압 명령에 저항을 하고 우리는 저항해서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압복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도주했다는 내용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이 자기네들이 자랑스러운 민주화 공적이라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광주 사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면 저 좌익들이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가수들 데려다가 막 무슨 문화행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는 촛불을 들고 하다가 촛불이 횃불로 바뀌고
횃불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길로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청와대를 포위를 하죠. 그 포위를 하는 그 시위대가 대통령이 집무하는 앞까지 접근하도록 법원이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저는 이건 사법 쿠데타의 징후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때 뜻 있는 시민들이 이건 부당하다라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경찰력 가지고는 못 막으면 그 다음에 군이 출동해야 되는데, 자, 군이 출동을 했을 때 군 지휘관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가를 보위하고 이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서 과연 무력을 행사할, 총을 발사할 그런 엄두가 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땅에 못 묻히고 부관 참시를 당하고 이런 지금 상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습을 하면 어떤 지휘관이 감히 자기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무슨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2년이 되도록 저 유골이 그냥 연희동에 저렇게 그 안식처를 못 찾고 있는 저런 상황을 계속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거는 군에 대한 의도적인 경고라고 봅니다. 야, 군인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말이야 또다시 나라를 구하겠다고 뭐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지 마.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땅에 못 묻혀. 너희들 그걸 보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하나의 상징 조작을 위해서 지금 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역사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평화가 난만하고 질서가 잘 지켜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살 문제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정권을 찬탈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군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켰을 때 우리 상황이 어땠을까요? 1979년, 1980년 이 사이에 신군부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혼란을 진정시킬 그 무렵에 우리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의식이 없으면 그냥 막 그 문민 정치인들이 잘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막 그냥 막 그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막 그야말로 준비 끝에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1979년에 10월 26일 날 18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게 시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부가 공백사태에 벌어진 그 무렵에 제2차 석유파동이라는 것이 터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경제 여러가지 지표가 6.25 전쟁이 터진 이후로 최악의 국면을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5.7% 성장이니까 5.7% 후퇴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뭐 거의 100억 불 이상의 그 외자를 그 해외에서 동원해가지고 중화공업을 건설했습니다. 중화공업을 건설했는데 중화공업을 가동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통계를 보니까 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그 공장 가동률 21%,
발전 설비 가동률 15%, 자동차 산업 가동률 30%. 이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피땀 흘려가지고 십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중화학공업의 이 성과가 이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금, 차관에 대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연방준비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야, 한국이 지금 부도날지 모르니까 한국에다가 추가적으로 차관 주는 거는 자제하라라는 그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이제 한국은 나라가 완전히 부도나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80년 봄이 닥쳤을 때 나라를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민주화를 외치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주화는요, 진정한 민주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집권하는 게 민주화예요. 김영삼은 내가 집권하는 게 민주화야. 김대중은 내가 집권해야 돼.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죠. 김종필 씨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5.16을 같이 했는데 11.6으로 박 대통령이 시해되고 난 다음에 김종필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하고 같은 배를 타고 계속 최규하 정부를 흔들어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과연 이 나라가 이 혼란을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과정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오래전부터 이 전두환이라는 정치군인이 그야말로 이 권력 찬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랜 기간 정권 찬탈할 음모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12.12를 일으켜서 군권을 장악하고 5.18을 통해서 민주화 정치권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찬탈했다. 이렇게 역사를 날조를 해놨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잘못된 이 소설이나 다름없는 이런 만화나 다름없는 이런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이제 보수파 사람들이 오공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비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바로 이 신군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퇴장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내는 잘못된 인식이 지금 이 좌파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과 50 세력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작업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크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미 1987년도에 정승화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 세력을 고소 고발했는데 그때 무혐의 기각당했습니다. 88년에도 무혐의 기각당했습니다. 88년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이게 몇 년 수사 끝에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할 무렵에 이건 혐의 없다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해요. 3번을 제기합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이 노태우한테 돈 받은 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역사 바르기 세우기 재판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거는 명백히 위헌이고 이건 소급입법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네들이 2번이나 혐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낸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요. 그래서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엉터리로 정치재판을 해가지고 끼워 맞춰서 지금 신공부가 전두환 대통령을 군사 반란 혐의로 몰아가지고 기어코 유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글쎄요. 글쎄 뭐 찢어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찢어 죽이고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지하로 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후손들을 찢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사적 사실을 본인들이 똑바로 아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똑바로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주변에 확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런 일을 언론과 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과 학자들은 이미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이미 상실을 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뭐 실업자가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네, 이 뭐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좌익들이 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쓴 수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신체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는 아주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으니까 이탈리아 정부가 이놈이 그냥 사회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쳐넣는데, 감옥에 앉아가지고 자기네 역사를 쫙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 힘이라는 것은 정부나 군이나 뭐 종교나 이런 게 이 권력의 실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권력의 실체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한 이 진짜 힘은 뭐냐? 시민들이라고 봤습니다. 시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정치 권력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할 때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이거 틀렸다. 그래봐야 투표해가지고 뭐 이겨버리면 끝인데,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언론계도 우리랑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장악하게 만들고, 사법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출판계도 그렇고 뭐 연예계도 그렇고 정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을 점령해 나가자. 이게 이제 진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람시가 생각은 뭐냐면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투표로 저런 권력층을 날려버리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을 바로 우선 첫째로 내 가족부터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는 설득을 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조금 사실을 좀 잘 모르고 이게 설명을 하면은 이 젊은 애들은 그거 이해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나부터 이 공부를 정확히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소규모 세미나라든지 뭐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이러한 얘기들, 이런 사실들을 듣고 또 좋은 자료들을 공유를 시켜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도록 만들고, 그 깨어난 사람들이 우선 내 가족을 설득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선거 때가 돼서 올바로 투표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바꾸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어디 갈 것도 없이 지금 연희동에서 이렇게 계신 저분이 집권하고 있는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부분도 제가 그 펜앤마이크에 저 오공화국에 대한 재평가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이미 여러 차례 맞춰서 방송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사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한 10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연세가 49세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49세가 돼서 아주 젊은 대통령이 오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젊어지고, 그 당시 화평 사장님 연세가 44세로 돼 있더라고요. 허삼수 대령 45세.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 쭉 포진을 하니까 내각이 전부 다 젊어지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막 원래 공수부대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워낙 그 체력이 강하셔서 그런지 그 50 통치사료 기록을 보니까 이런 대목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새벽 2시 반에 어느 파출소 어디 검문소에 가서 이 친구들이 좀 그 근무를 잘 서고 있나 가서 보니까, 야, 규정대로 참 잘 서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참 격려해주고 찐빵도 사주고 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그 다음날 보면은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말이야, 새벽 1시 반에 어디에 갔더니 이 근무자들이 FM대로 잘 근무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격려하느라고 라면도 사주고 왔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젊으니까요, 그냥 전국을 들쑤시면서 다니면서 지금 여기가 잘 돌아가고 있나 어디가 안 돌아가고 있나를 막 살펴보니까 국가 기강이 제대로 서는 거죠. 이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진정한 의미의 세대 교체는 그냥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야, 나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젊은이들 너희들 와, 내가 권력 나눠줄게, 이러한 형태의 세대 교체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해가지고 서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판인데 누가 권력을 나눠줍니까?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현대사에서 2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키고 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43세, 김종필 씨가 36세였습니다. 그때 한 30년 정도 더 젊어졌고, 그 다음에 오공화국 시절에 또 한 번 세대 교체를 했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에너지의 발판이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심각했던 문제는 1980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1980년을 정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1980년 3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가가지고 나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이게 징병검사를 하려면은 한 9개월 후에나 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해군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의 말만 믿고 이제 해군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이제 자원 입대, 해군 수병으로 진해 훈련소에서 훈련소를 마치고 저는 또 뭐 레이더병을 하라고 그래서 이 진해 구축함 레이더병으로 이제 8년이나 가지고 이 더블백 메고 그 진해 함대에 있는 배에 제가 올라간 날이 1980년 5월 17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도착한 날 비상 출동을 해가지고 거의 한 3주를 바다에 계속 떠 있고 막 이러던 그런 시절이어서 제가 1980년은 정말 잘 기억을 하는데 그해 여름에 냉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서 뭐 여름인데도 추워가지고 막 모포를 몇 장씩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이 날이 추워서 그해 농사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이 부족해서 지금 전 국민이 좀 굶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뭐 식량을 이제 외국에서 막 긴급히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 식량업자들이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한국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일본에게 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게 안보 경협자금 100억 불을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한 이 내용을 연구를 한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 그 연구 논문을 제가 보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뭔가를 도움을 달라고 읍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랑 아는 인맥을 찾아가지고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군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무슨 빚진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니 신군부 사람들은 당당하게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게 박정희 시대하고 너무나 달라서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아니 이 사람들이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지?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에게 당당하게 뭔가를 진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경협자금도 아닌 안보자금. 안보자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야 우리가 일본 너희들 대신 이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막아주고 있으니까 너희들 지금 공짜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안 막아주면 너희들이 돈 들여서 이걸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지켜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라. 그 대가는 100억 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그 외무성에서 야, 저 한국 사람들 저거 좀 도른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100억 불도, 그것도 안보 경력 자금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뭐,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서로 항의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렇게 요구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본에게 돈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이 돈을 줍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레이건 대통령에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안보 개혁 자금을 받아가지고 미국 무기를 살 테니까 우리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F-16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미국에게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서 미국에 있는 달러를 전부 일본이 가져갔으니 일본 돈을 한국에다가 빌려주도록만 해주시면 그 돈으로 우리가 미국 무기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결국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미국의 이익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을 팔을 비틀어 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나중에 그게 이제 100억 불에서 60억 불로 60억 불이 40억 불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간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부터 40억 불의 경협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제2차 경제 위기,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당시에 그때 40억 불이 안 들어왔으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수치나 데이터나 그 당시에 긴박했던 이 경제 상황으로 분석을 해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놓은 중화공업 건설이 아마 그 시기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 같은 사람이 권력이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대화 성과는 깡통을 찼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9%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뭐 누구도 뭐 생각을 안 해본 주제입니다만 아마 오공화국이 출범하지 않았다면 김영삼이가 당선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러분 김영삼이가 5년 만에 IMF 외환위기로 나라 말아먹은 거 다 경험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사태가 이미 1980년대 초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경제가 뭔지 뭐가 뭔지 시대의 돌대가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당시 IMF 때 경제수석을 했던 김인호 수석, 강경식 재무부 장관, 이분들 통해서 IMF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대통령이 무식해서 일어났어.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이 오공화국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불과 한 7, 80km 위로만 올라가면 지금도 뭐 강냉이죽도 못 먹어가지고 저렇게 허덕허덕하고 있는 지금 그런 우리랑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2천 몇백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 70km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새끼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한 세대 이상이 아주 뭐 머저리 같은 인간이 돼버렸고, 그 아래에 있는 이 국민들은 1년에 살을 빼겠다고 7조 6천억 원을 쓰는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저는 오공화국에서 났다고 봅니다. 오공화국 시절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십몇 년 거쳐가지고 피땀 흘려 우리가 건설해 놓은 이 근대화 중화공업의 이 성과가 여차하면은 그냥 다 날아갈 그 판에 전두환이라는 이 희대에 뚝심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뭐가 됐든지 나는 다 필요 없어. 나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시키면은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는 거야 라고 뚝심 있게 7년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것을 부인하면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용인술의 대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저는 전두환 대통령도 그에 못지 않다고 봅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그 당시에 이 내각의 구성원들을 보면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검증받은 사람들을 국가 요직에 앉혔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슨 뭐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의 대가로 뭐 자리를 얻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본 적도 없고, 어쨌든지 간에 이 전두환 대통령은 끝없는 검증과 모든 테스트를 거쳐서 이 사람이면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그 분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주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성취를 이뤄낸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 못지않게 전두환 대통령은 그의 버금가는 용인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유경규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1974년 이후에 이 핵심 요직에 등용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요직에 가서 나라를 망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지철 같은 사람, 김재규 같은 사람, 특히 김계원 같은 사람, 최규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국가 핵심 요직에 앉혀놨기 때문에 1979년 11.6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대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국가지도부가 허둥지둥하고 막 대응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이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은 73년까지였다. 그러면서 보면 전두환 대통령의 이 용인술은 저는 마땅히 저는 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이라는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보쇼 그랬더니 전재국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대요. 야,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놨는데 나는 정부고속도로를 놓겠다. 그때 그 재국 씨가 연세대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정부고속도로라는 게 뭔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1980년이면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8월 달인가에 취임을 해서 이제 막 그 정권이 이제 교체되고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2달도 안 된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오명 과학기술보좌관을 부르더니 내가 지금 국가 상황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은 잘 만들어놨다. 이게 좀 뭐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 중화학공업은 구조조정만 잘해서 어떤 살려내기만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화학공업 하나만 가지고는 이건 좀 불안하다. 그러니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나는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데 그 성장 동력이 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 당신이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하라. 그래가지고 오명 그 당시 과학기술보좌관이 전문가들 30몇 분들을 비밀리에 모시고 3개월간을 그냥 거의 합숙을 하듯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1980년 12월에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5공화국이 출범하기 전입니다. 정식으로 5공화국이 출범하고 81년이니까 1980년 12월에 전자산업 육성방안이라는 그 문서에 전두환 대통령이 사인을 합니다. 이 전자산업 육성진흥방안이라는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반도체와 컴퓨터와 전자교환기를 국산화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야, 그런데 전자교환기라는 게 뭐냐? 전자교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던 오명 장관이 각하 그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적진에 낙하하면 본부하고 통신해야 되는데 뭘로 통신합니까? 야, 그 무전기로 하지. 전 국민에게 무전기를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휴대폰이요. 그 당시 휴대폰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전기를 하나씩 나눠준다는 말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화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 야, 그거 좋다. 그거 하자. 그게 이제 전자교환기인데 그래서 1982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전자교환기를 만들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자가 전부 기업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지금은 LG전자라고 하는데 그 당시 금성전자라고 했습니다. 금성,
대우, 동양전자통신 이런 데서 교환기를 만드는 사람들 수백 명을 전부 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저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전자통신기술연구소라는 데다가 3년간을 거기다가 군생활하듯이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1985년에 우리가 TDX라고 하는 전자교환기를 국산화 개발을 합니다. TDX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자교환기를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 쓰는 나라가 4개 나라에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이 4나라인데 우리가 세계에서 5번째로 이 전자교환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이때서부터 우리가 IT 온라인 문명 시대가 대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광케이블이라는 것을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연변에다가 이 광케이블 통신망을 전부 전국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전제국 씨가 얘기한 정보 고속도로라는 것이 그때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IT 온라인 산업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휴대폰 이런 거 전두환 대통령의 이 전자산업 육성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또 제가 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의 그 3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회고록 그 3권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할 무렵에 그 후임자인 노태우 대통령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 3권에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 야,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보니까 이 반도체가 이 국가에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반도체는 대통령이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이 잘 되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와 애정과 때로는 자금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니까 후임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당신은 정말 재임하는 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특별 배려를 해달라라고 후임자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라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 반도체를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반도체의 영웅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병철, 이건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으로부터 경협자금 40억 불을 받는 그 서명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나카소네 총리가 1983년인가에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경협자금 40억 불 지원 사인을 합니다. 이 사인을 하는 날 바로 옆에서 뭘 사인했느냐?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한국 수출을 사인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미 1983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야 우리가 60억 불을 40억 불로 깎아줄 테니까 지금 우리도 반도체 산업을 해가지고 좀 먹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반도체를 하려면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제조 장비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 제조 장비는 전부 일본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한국에다가 수출 좀 허가해 주시오 라는 것을 특별 요구를 해서 그거를 얻어낸 것이 1983년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64 KD램에서부터 1메가디램까지는 했는데 그 반도체 산업이 막 이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을 공부를 했겠죠. 근데 그 다음 1메가디램을 한다면 4메가디램을 해야 되는데 4메가디램을 개발을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병철 회장한테 아니 왜 3회가 디램 왜 개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민간기업 혼자 하기는 도저히 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 우리 TDX 개발할 때처럼 합시다. 정부가 개발 자금을 대고 기업이 연구 인력을 댄다.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뭉칫돈을 내놓고 삼성, 뭐 LG 이 반도체 제조하는 그 회사에서 인력들을 파견해가지고 또 뺑뺑을 돌려가지고 4메가디램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 4메가디램 기술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기술을 삼성, LG, 뭐 현대, 막 하이닉스 이런 데다가 다 제공을 해줬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가 대폭발하는 결정적인 기폭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병철이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건희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도대체 이놈의 나라 국민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맞아.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돈으로 뭐 400억인가 지금 40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1980년대 초에 400억이면요 지금은 한 4, 5천억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가 잡는다고 무슨 정부 예산도 막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던 그 긴축을 하는 그 시기에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 산업 살리겠다고 400억을 갖다가 질른 거예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제가 이거 전엔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전두환 대통령이 답답하셨으면 그 본인의 회고록에 그 내용을 쓰셨겠습니까? 야, 이게 이병철이가 다 한 게 아니고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본인이 본인 책 자서전에 회고록에 써놨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올림픽 유치입니다. 올림픽 유치. 원래 그 서울올림픽 유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추진이 되다가 그 당시에 그 11.6으로 이게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다음에 제2차 성교파동으로 나라가 지금 깡통을 찰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자라는 얘기를 못 꺼내고 있던 차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서울올림픽 이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국무위원이 다 반대했답니다. 이건 제가 남도구 국무총리 살아계실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당시 남도구 총리가 전두환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유치를 하자 그랬을 때 국무회의에서 자기를 비롯해서 전 국무위원이 다 반대를 했답니다. 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전두환 대통령 한 사람만 야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높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자. 서울시장, 원래 이 올림픽은 국가가 유치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가 유치하는 겁니다. 도시가 유치하려면 이제 서울시장이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우리 그 서울올림픽 유치하면은 서울시 깡통 찹니다. 그냥 우리 못합니다. 하고 벌렁 나서 빠졌어요. 대통령이 야 해보지도 않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유치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치위원장을 정주영 씨를 내세워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가지고 1981년에 서울올림픽 유치를 했습니다. 1980년, 1981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년에 제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부도가 일보 직전인 상황이고 1981년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한국 지금 부도날지 모르니까 돈 빌려주지 말아라고 그 얘기하던 그 시기에 우리가 총력전을 벌여서 바로 8년 후에 있을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한다. 여러분들 그거 결정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지금 이런 그 조무래기 같은 이런 그 대통령이라면 아니 그 뭐 그때 되면은 자기 재임기가 아닌데 내가 왜 내 후임자가 광낼 일을 내가 왜 하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1988년 본인은 이제 퇴임하고 난 후에 후임자가 영광을 누릴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만난을 무릅쓰고 서울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하라 특명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공했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본인이 칼을 뽑았으면 무슨 뭐 고구마라도 찔르던지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아예 발을 담그지를 말던지. 칼을 안 뽑을 때 뽑아서 그렇지. 그렇죠. 이 칼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저 개방신당하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죠. 모든 국무위원과 해당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하는 일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모든 경기장 건설에서부터 숙박시설에서부터 심지어 한강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걸 다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한강변에 살아서 한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한강 개발하기 전에 겨울이면은요 거기 그냥 뭐 시궁창 냄새가 뭐 코를 찌르고 그냥 내려가 보면 그냥 뭐 유리 깨진 거에 무슨 쥐 죽은 거에 뭐 그냥 서울 사람들이 싸질른 뭐 똥 오줌 다 그냥 갔잖아요 한강으로. 가지고 악취가 막 그 코를 찔러가지고 그 접근도 못하는 이런 강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올림픽을 유치하겠습니까? 한강 개발하자. 돈 있나요? 그때 한강 개발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강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한강 바닥을 준설했습니다. 준설하니까 거기에서 모래하고 자갈이 나오잖아요. 그 모래하고 자갈을 건설회사에다가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한강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흙으로 올림픽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오폐수가 한강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전부 하수관로를 새로 묻어가지고 그 전부 저 정류장으로 보내가지고 물을 전부 깨끗한 물로 정화를 시켜서 한강으로 흘려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강이 저렇게 깨끗해진 거고요. 오세훈 이런 사람은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까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강을 저 모습으로 만든 거는 전두환 대통령 덕입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덤으로 따라온 게 뭐 북방에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한 걸로 다들 뭐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 중국 밀항기가 우리 저 춘천인가 어디 그 불시착한 해가 84년인가 85년인가 83년 3년인가요? 네. 그때서부터 비밀 교섭을 해가지고 중국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데 다 참여하도록 만들고 동구권하고 전부 참여하도록 길 다 닦아놓고 뭐 북방계획을 하고 선언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정지 작업은 다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을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평가를 하냐면은 이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된 것은 서울올림픽 때문이었다.
그때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거를 기화로 해서 서방 세계가 보이콧을 했고, 그래서 반쪽짜리 대회가 됐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 동구권 나라들이 참석을 안 해서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근데 1988년은 하여간 이 모든 나라를 다 참석해서 인류의 축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에서부터 동구권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를 해서 참석을 시켜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야, 그 뭐 6.25 때 다 부서진다는 줄 알았더니 막 그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잘 사는 모습이 전 세계에 막 다 퍼져나가니까, 야, 우리도 잘 살아보자. 좀 한국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날 레포트를 하는 그 서방 언론들 뒤에서 나온 노래가 뭐냐면, 서울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서울올림픽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기폭제였다. 그 올림픽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전두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도 평가를 안 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하는 그 약속을 지켜낸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원래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 포퍼는 어떻게 하면은 권력 교체를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 교체를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이 1980년에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취임선서에서 나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그야말로 이 체제 도전 세력들이 그냥 뭐 엉터리같이 체제 도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뿐만이 아니라 뭐 주체사상, 무슨 뭐 핵에방측한 하여간 공산주의 이론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끝없이 도전을 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끝까지 군을 동원 안 하고 경찰력으로 이거를 막아냈고, 물론 국민들이 체류탄 가스는 좀 많이 마셨습니다만은 끝까지 본인의 평화적 정권 교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직 민주화가 성숙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에서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갑옷마저 벗어던지고 야인으로 돌아간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본인이 지켰어요. 그래서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위협을 우리 국민들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럼 그거 지켜야죠. 박근혜를 저렇게 탄핵을 해서 내쫓고 하는 거는 저건 헌정질서 중단 행위예요. 저건. 저는 그런 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사실성이라는 사람은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집권 과정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의 5.16을 뭐라고 보느냐? 5.16이라는 걸 보면은 명백히 쿠데타죠. 왜냐면은 무력을 동원해서 합법적인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본인들이 찬탈했으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5.16은 쿠데타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을 해서 18년 동안 죽으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저거 뭐 새끼밥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것들을 막 살 빼느라고 정신없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혁명이다. 그래서 5.16은 혁명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뭐 12.12, 5.17, 뭐 5.18 이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흔쾌히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뭐 불법을 저지르면서 뭐 대통령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국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었는데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그냥 간선제에서 뽑혔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기니까 이게 뭐 이 정권의 이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건데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쨌든 뭐 정통성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전두환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에 뽑힐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성적인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정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43세였고 찢어지게 가난한 빈농의 아들이었고 거기다가 일본군 만주군 사관학교를 나온 데다가 재혼까지 한 데다가 남로당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 국민이 이 사람이 나 좀 이제 정치해야 되겠어. 나 좀 대통령 좀 할래. 그래가지고 군복 벗고 나와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선거 유세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이 우리 국민 나라를 살릴 수 있어 라고 박정희를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냐. 둘째,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49세에 뭐 육군 소장에 또 막 머리도 막 비호감형이에요. 그리고 막 되게 막 무서울 것 같아. 막 이런 인기 없는 그야말로 뭐 저 12.16 수사 때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전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난 대통령 좀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군복 벗고 나와서 나 하나의 출신인데요. 뭐 그러면서 만약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겠다. 이 사람에게 선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자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이 저철병의 위기에서 그야말로 정말 뚝심 하나로 버티면서 이 나라를 안정화시켰기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밥수련을 먹고 사는 나라 됐는데 이건 결과론이고 그 당시에 이 두 지도자가 그런 국민들의 뜻과는 다른 이런 방식으로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지도자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땅에 못 묻히게 하는 이런 정말 이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이 국민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군이 두 번이나 이 나라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구나. 자, 그럼 이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의 그 노력으로 우리가 밥술 깨나 뜨게 됐어 라고 재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전선을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까지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